집안일도 안 하는 할머니 해서는 안 될 말을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부로 한 말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무시했던 며느리한테는 이미 늦었어. 이제 내 이름은 에밀리아. 40살의 남편을 잃고 병원에서 의료사무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다니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사, 약사, 의료계 종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헨리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직장에서 평생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엄청 귀엽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외모는 아니었지만 금발머리에 화려하고 나쁜 점이 있어서 만나서 신났어요. 이름은 그레이스예요. 25살이에요. 제 아들을 자주 욕하고 항상 태도가 항상 전직 갱단이었다고 자랑하고 어린 시절을 떠드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며 훌리건 5개를 던진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세요. 강으로 나는 아들에게 그들의 결혼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내 아들은 완전히 반해. 내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면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 그레이스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단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 결혼이 결혼 후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다고 했는데 너무 예상치 못한 소식에 깜짝 놀라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었는데 가게를 열다니 무슨 말이에요? 회사 구조에 경직된 계층 관계가 지겨워요. 불쾌한 일이 있었나요? 여직원과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나요? 성희롱으로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비 웨인스타인처럼 보이나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제 아들의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35살인데도 언제 농담을 멈춰야 할지 모르고 어떤 가게에 갈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커피 파는 카페를 열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나? 차에 대한 이야기였나? 저축은 있어? 가게를 열려면 10만 달러 정도 필요하겠지. 10만 달러는 놀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지. 계획은 즉시 실패할 겁니다. 내 아들은 레스토랑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합니까? 자신의 가게를 갖기 전에 카페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그레이스는 가게 열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고용된 매니저가 되는 건 어때요? 고용된 매니저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유는 많지 않을 거예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희귀한 지성으로 주인이자 주인이 될 거예요. 너한테는 린제이 로한 닮았어. 이대로 대화도 못할 거라는 말은 안 했는데 저축한 돈은 없으니까 아마 먼저 대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위험한 다리도 건너지 않네. 그런데 지금은 불타오르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것뿐인데 당신 가게의 테마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타겟이 누구인지, 어떤 고객을 잘 유치하고 싶은지 나는 젊고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귀여운 여자 손님 여기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게 밖에는 미인만 게시할 수 있어요. 화를 참으며 들었습니다. 다른 가게에는 없는 독특한 장점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걸 내 비장의 카드라고 부르려면 그게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레이스는 웨이트리스가 될 거예요. 제가 카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남성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게 될 거예요. 저는 귀여운 그림이 있는 곳을 선택할 거예요. 웨이트리스 특히 카페는 보통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확실히 군중을 끌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적입니다. 아들이 나를 붙잡아 놓을 예정이어서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논하기 뭔데 같이 살고 싶어. 그레이스가 가게 일을 도울 테니까 아내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자. 그레이스가 가게 일을 도울 테니 집안일은 내가 했으면 좋겠어. 요리 청소 빨래는 많이 그렇지. 그레이스가 하게 해줘. 나는 정규직이다. 내 나이에도 정규직으로 일한다. 감독님이 내가 원하면 65살 정도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신뢰를 쌓으니 내가 대신 일을 했어야 했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아들이 몇 초간 침묵했다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작은 실수를 했을 뿐인데 멍청한 상사가 회사에서 실수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약간 통통한 다른 부서 여직원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임신했는데 나를 노려봤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 농담이 아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자에게 임신한 지 몇 주 됐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 사람이 뚱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바보야. 그 사람보다 더 웃을 일이 아니잖아. 사장님이 화가 나서 사람 아닌 것 같다고 욕해서 보복해서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뺨 때리기 싫어하는 직업에 이력서 쓰기, 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기 위해 서류 쓰기 농담하는 거야. 진짜로 진지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열받아도 소용없어. 자신의 가게, 자기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라면 내가 널 막지는 않겠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줄 게어서 도움이 필요해.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집안일은 할 수 있잖아. 사실 내가 그레이스와 약속을 했는데 그레이스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했어. 집안일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지만 흘려보낼 수가 없었는데 왜 내가 집안일을 해야 하나. 사실은 그냥 집안일이 아니라 가게 준비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다지 많지는 않아. 술집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준비 작업이 힘든 것 같아요. 저를 직원으로 포함시키면 제가 발언권을 갖게 되겠지만 그 전에는 제 아들의 순진함을 무너뜨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까?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매일 어김없이 스트레칭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금융재단이 직원 월급을 주고 손님이 없어 손해를 당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다. 솔직히 말하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한숨뿐이라고 하는 아들의 한숨 행복 탈출러 때문에 한숨 쉬게 돼. 왜 닥쳐 들어왔어. 분명 속상한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논의가 필요해요. 커피 외에 가벼운 식사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장비 공급업체도 필요하고 직원을 고용하려면 내부 간판과 날씨도 필요합니다. 메뉴가 서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 위치도 균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처에 비슷한 커피숍이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가게를 열려면 소셜미디어와 전단지 등을 사용하여 PR 전략을 고안하고 세심한 계획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스타트업 캐피털을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이 없던 그레이스가 끼어들었다. 야, 왜 잠깐만 결정을 하게 되나? 누굴 말하는 건지 몰랐는데 내 말인지는 헨리가 가게를 제대로 연 사람이구나. 식당을 운영하는 건 힘들어. 닥쳐. 노판의 귀를 믿을 수 없었지만 아들이 억지로 웃으면서 들어왔어. 이제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 내일 이 대화를 계속하자. 노파 소리를 들은 줄 알았는데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요. 내 청력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월 소득이 2,700달러인 진료소에서 일하며 보너스를 받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돈을 절약했습니다. 아들을 조금이라도 후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갖는 것이 꿈이고 보람이 많을 것입니다. 가게 경영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큰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소개받아 불평하는 아들과 그의 불평하는 아내를 설득하여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스타트업 캐피털에 6만 달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시작했지만 카페가 항상 손님으로 붐비지는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원 나잇. 그레이스는 화장실에서 나와 목욕 수건만 입은 채 부엌까지 걸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그레이스 H, 너와 단둘이 산다면? 내 아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나도 여기 살고 있으니 옷차림은 용납되지 않는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수건에 쌓여 있다. 내가 여기 없다면 나는 스타크 알몸이 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남았다. 입을 벌리고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 벌리고 호두 따는 걸 그만둘 수 있니? 진정해.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와서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난 여기 고객이니까 내가 준 그 얼굴로 나한테 장난치기엔 100만 년 3일 이르다고 말했어. 잘난 척하는 며느리 엄숙한 표정. 우리 손님은 맙소사. 손님 없이는 카페가 운영될 수 없어. 그런 손님은 필요 없어. 얼굴에 물 뿌리고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 오기도 전에 거짓말을 하고 있네. 입을 벌려. 며느리가 말을 잘랐다. 옛날의 나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머리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주었을 텐데 감사해야지. 물뿐이었어. 이건 말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엄마다. 며느리 그레이스.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 구하고 가게비 도와줘야지.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던 그 명령이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지 않으면 그레이스를 꺾지 말아야 해. 일하고 싶지도 않고 집안일이라도 닥쳐. 늙은 여자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늙은 여자한테 강의 듣는 걸 거부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건 없어. 너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해서 떨렸어. 허허, 너 나를 때릴 생각은 없지? 그렇게 하면 너 뺨을 때릴 거야. 이거면 돼. 카페 문 닫으면 아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지. 아들아,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강의라면 듣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며느리의 믿을 수 없는 욕설을 자세히 말했는데 아들이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서 내가 또 그레이스에게 잔소리를 했어. 잔소리가 무슨 뜻이야?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 한 가지 말해줄게. 당신은 항상 부정적 아내의 날뛰기를 무시하고 내 아들은 대담하게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면 그들도 거리를 두게 될 거라고 뻔뻔하게 말했어. 너한테는 네 말이 옳아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먼저 긍정해. 1부터 10까지 긍정하면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그런 식으로 소통하는 거란 말이야. 엄마, 내 아들은 내가 당신한테 강의를 들으면 완전히 아내 편이 된다. 좋지 않아. 대략적인 예상과 기대로는 살 수 없어. 인생은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즉각적인 부정은 재미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자주 웃는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나는 안 아프터미스트. 참을 수 없어. 다 내보낸다. 당신이 가진 것은 낙관이 아니라 단지 낙관적인 시각. 낙관은 POS를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긍정적인 것조차 긍정적으로 보는 것, 비극을 바꾸는 능력이다. 투지를 불태워 훌륭한 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 없이는 낙천주의자가 될 수 없으며 낙관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레이스, 뭐야. 내가 놀라서 돌아섰을 때 내 아들 버가 폭소를 터뜨려서 너 정말 반했지. 이 아저씨가 부모님을 비웃는 방식이야. 더 이상 그 사람 가게에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방이 지저분해도 집안일은 안 할 거고 청소하고 싶은데 저항하며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는 잠옷차림의 며느리가 식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떡하지? 아침 식사는 왜 안 시키나. 출근해야 하니까 나중에 보자. 무시하고 집을 나갔고 병원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밤 9시쯤 집에 돌아왔다. 분노한 내 딸내미, 법이 나한테 말했어. 지금이 몇 시라고 생각하니 저녁을 안 만들었니? 나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배고프면 직접 저녁을 만들어야 해. 너는 어린애가 아니잖아. 나처럼 나한테 싸움을 걸겠다는 거야? 그녀를 무시하고 내 방으로 가. 그녀는 내 팔을 잡는다. 잠깐 폭력을 행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아마도 나의 단호한 태도에 그녀는 당신이 청소나 빨래를 안 하는 방식으로 내 손을 놓는다. 그레이스, 집안일 안 하면 왜 해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진심이야. 내 생각엔 내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너는 집안일을 안 하니까 가게 일도 안 돕지 말고 그냥 불평만 해. 남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이상 나한테 욕하면 내가 때릴 거야. 다치면 내 일에 방해가 될 테니까. 내 방으로 피신했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침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어. 결국엔 그 노파는 누군가를 볼 때마다 줄을 서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한다. 부모님, 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든 해라. 살 이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뭐라도 해. 알겠어. 뭐라도 할 테니까 나가라는 무서운 말은 하지 마. 불쌍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우리는 한부모 가정이라 무심코 버릇없게 만든 것 같아 울고 싶었어요. 아들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해서 문 닫은 후에 가게에 갔어요. 그의 아내 그레이스도 거기에 있었고 약간 조롱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뭐가 중요한 일인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을 안 할 생각이에요. 나는 집안일은 너 하라고 닥치고 집안일 안 할 거면 나한테 시키지 말라고 하다가 웃으면 서 나가라고. 며느리가 이런 가혹한 말을 내뱉으며 나에게 손짓을 했다. 한 가지 더 원한 게 헨리, 난 이제부터 내 부모인 너와의 인연을 끊을 거야. 우리는 낯선 사람이니까 나한테 의지해도 소용없어. 그게 내가 너한테 바보야 조용히 하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어. 아들과 얘기하다 소리 지르자 며느리가 내 팔을 잡았다. 아들이 급히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야, 폭력은? 그만하자. 제 파울은 놔일. 2, 3 닥쳐. 우린 레슬링 아니야. 이건 길거리 싸움이야. 여기 규칙은 없어. 나한테 손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거 잊었니? 며느리는 손을 빼더니 나를 노려봤다. 바로 이사 갔다. 병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출퇴근도 편하고 다음날 그 여자 얼굴도 안 볼 수 있을 텐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끈질기게 전화를 받지도 않고 당연히 무시했다. 매달 아들 계좌로 $3,000를 이체하려고 하는데 이사한 이후로 한 번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부주의한 관리로 사업이 번창할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고 이제는 지원도 잃었으니 결국 저축한 돈도 부담 없이 바닥날 것입니다.
나 밤늦게 일하는 곳에서 일해요. 도와주세요. 엄마 딸이 없어요.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떡해요. 용서해주세요.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착하지 않아요. 엄마, 우리를 돕기 위해 매달 $3,000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런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중요한 건 그레이스가 그렇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애원해서 멍청한 남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쉽지는 않아. 바빠서 통화를 끝낼 거야. 잠깐 몇 번 전화를 끊어도 안녕 안녕. 물론 나는 지옥을 맛본 후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무시했지만 3일 후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내 아들과 그의 전처는 클리닉 주차장에 있었고 부부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나는 단지 지나갔어. 잠깐만요. 엄마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나에겐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엄마 가족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반성했어. 용서해줘. 깊게 고개 숙이는 전철을 거친 말로 털어놨어. 원숭이라도 반성할 수 있어. 원숭이 잠깐만. 그레이스는 우리를 원숭이라고 부르냐. 화내지 않기로 합의했어. 너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그들끼리 다투었지만 나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에밀리가 소리 지르고 뒤에서 내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뒤돌아보니 에밀리가 내 아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내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레이트 바인을 통해 가게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남기고 도망갔고 아들은 밤에 도망쳤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세상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지지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노력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바보로 만드는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없다. 이제 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 보람이다. 환자들이 원해서 병원에 갑니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에너지를 주고 싶고 밝고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 제 조카 제니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다가 사진 한 장을 건네줬어요. 사진이었어요. 내 남동생 아버지가 동료들과 술집에서 무슨 일이냐. 제니, 왜 갑자기 괴로워서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근엄한 표정의 형수가 우리를 방해했어요. 내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제니, 나랑 같이 가자고 재빨리 제니를 데려가더니 혼자 남겨두고 무심코 사진을 뒤집어 깜짝 놀랐다. 뒷면에 내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딸을 보호해주세요. 내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나는 32세입니다. 오빠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근무 10년. 형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가업의 상속자로서 기대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높은 성적을 거두자 경영정책을 둘러싸고 학교에서 아버지와의 불화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회사를 인수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종종 목수 일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반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고 그녀의 이름은 맥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가족과 빨리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 집 잠깐만. 내가 사업을 물려받지 않을 거야. 형, 내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런 말로 너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아빠는 결혼 약속대로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 며칠 뒤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던 맥이 오늘 저녁은 맛있었어요. 영양사라 항상 제 고혈압을 고려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네요. 그래요. 그 얘기는 100만 번은 들었네요. 내 동생이 행복했다면 그게 나에게 중요한 전부였고 결혼 후 몇 년 후 제니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우리는 내 동생과 그의 아내를 가끔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행복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니는 10살이 되었을 무렵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 함께 웃던 시절을 재현하고 싶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회사에 있는데 형수한테 드물게 전화가 왔는데 형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 게 이상해서 걱정이 되어서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로아, 앨리스, 무슨 일이야?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네. 진정하고 내 동생의 말을 들어라. 제이크 직장에서 비계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실려갔어. 비 때문에 미끄러졌어. 소식이 너무 갑작스러워 시간이 멈춘 것 같아서 정신이 멍해져서 같이 일하는 부모님한테 전화도 하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급히 병원으로 갔더니 병실로 끌려간 동생을 본 순간부터 피부가 창백해졌어. 전화가 와 바닥에 쓰러져서 형 내가 씩씩내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깜짝 놀랐고 침대 옆에서 슬픔의 파도가 나를 덮쳤어. 내 동생의 아내는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뻔뻔하게 놀고 있었어. 울음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눈물을 참으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행동에 묘한 불안감이 들었고 옆에 서 있던 제니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겁에 질린 듯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니는 괜찮나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우리 집에서 동생을 위한 웨이크가 끝난 후 그녀는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 제니였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제니 무슨 일이야. 난 눈물을 닦고 평정을 유지하라고 부탁했어. 언니 도와줘. 나 다음 차례일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려던 참에 입술을 깨물면서 나에게 뭔가를 건네줬다고. 아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앨리스에게 주라고 했어. 내 동생이 갈색 봉투라고 했어.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낡은 것 같았다고 했어. 바로 그때 뒤에서 뭐 하는 거야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동생의 아내 매기가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엄마 매기가 제니 팔을 붙잡더니 얼마 전에 나는 그녀를 빨리 데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매기는 항상 매우 친절하고 친절했지만 지금은 매우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지만 제니의 행동도 약간 이상했습니다. 봉투 평범한 사진이었는데 사교 모임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그 안에 내 동생이 직장 동료 몇 명과 함께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을 넘기기로 했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읽었어요. 당신을 원해요. 동생이 약간 각진 글씨체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말문이 막히고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제니가 도움을 청한 사진이 아닐까 싶다. 경찰인 친구에게 전화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 평소라면 장례식은 기상 다음 날 치러졌겠지만 특정 요일로 인해 화장터를 이용할 수 없어 이날 하루를 더 쉬게 되면서 다음 날 아침 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비번이어서 무슨 일인지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응 고마워.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되네요. 제니가 건네준 사진은 몇 번을 봐도 여전히 고민 중이었는데 이 사진의 의미와 동생의 메시지가 남아있네요. 미스테리. 이 메시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서를 찾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형수가 또 간섭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동생의 소지품을 보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급히 형수 집으로 갔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미안하고 너와 제니가 걱정될 뿐이야. 고마워. 멀리까지 와준 제니는 방에 있지만 일단은 놔도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를 거실로 초대했다고 해서 기분이 우울하다. 항상 깔끔하고 집도 항상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황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내 형제들이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여기에 있었던 가족 사진에는 내 형제가 여기에 남긴 것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방을 스캔했습니다. 매기가 나에게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차와 집에서 만든 피클.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매기 손목에 묵주 같은 연보라색 팔찌였는데 매기나 내 동생의 취향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차에 감사하고 피클을 맛보며 위화감을 느꼈다. 와우 너무 짜다. 이 픽 정말 짜지 않나요? 피클의 짠맛을 씻어내려고 재빨리 차를 마셨는데 매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영양사 매기는 내 동생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가 직장에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것을 너무나 기대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것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내가 매기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 그녀가 고혈압이 있는 내 동생에게 이 짠 음식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니 걱정하려고 제니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일어서자마자 제니 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니가 자기 방에 있어요. 아니 안 보여주지 않을게요. 왜 미안하지만 가셔야 해요. 장례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매기가 내 손목을 잡고 나를 복도로 밀어내고 집 밖으로 내쫓았다. 집을 방문했음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제니가 머리를 찔렀다.
2층 창문 밖으로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몸짓으로 나에게 뭔가를 던졌다. 메모지에 쌓인 작은 열쇠였다. 창고 열쇠는 사용 후 화분 밑에 숨겨두었다. 쪽지 내가 조용히 읽었을 때 그녀는 제니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살며시 닫았다. 나는 형수를 피해 뒷마당으로 가서 받은 열쇠를 사용하여 그 안에 있는 창고를 열었다. 그 안의 창고는 내 동생의 소지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제이크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집에 있을 때부터 일기장에 매일의 일을 기록해왔는데 거기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식의 양념이 걸쭉해졌고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나에게 맡겨라 나는 영양사이고 그는 그녀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없었다. 그의 건강은 최근에 쇠퇴하고 있었고 게다가 제이크가 그 사진을 남긴 이유도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이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장례식장에 모인 친척들과 제이크의 동료들을 포함해 매기가 마이크로폰을 들고 주소를 전할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말렸다. 모두들 듣고 싶은 말이 있다. 아 앨리스 무슨 일이야. 내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매기는 무시하고 밟았다. 가족들 앞에서 제이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홀은 내 말에 소란스러웠고 매기는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 남편이 일하다가 당황해서 스카우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제이크의 일기 여기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평소 요리를 잘하는 형수님이 양념이 강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이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매기가 취한 제이크에게 짭짤한 피클과 수프만 대접하는 게 아니죠? 매일 혈압을 올리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라고 고집을 부리는 건 전혀 모르겠어요. 매일 식사에 신경을 썼고 순진한 척하는 매기를 무시한 채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이게 바로 사진이에요. 처음에는 제이크가 나한테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제 내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진 속 사람이 내가 차고 있던 연 보라색 구슬 팔찌와 어울리는 팔찌를 차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모두의 시선이 즉시 거기로 쏠렸습니다. 존슨 씨 당신과 매기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런 짓을 했나요? 홀이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매기가 선미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존슨 씨는 나에게도 낯익은 얼굴이었고 제이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이크의 좋은 친구였으며 손목에서 땀을 닦아내며 우리 집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이마에 매기와 똑같은 팔찌가 드러났네요. 제이크는 자신이 믿었던 동료가 아내의 불륜 파트너라는 사실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이 사진을 남겼을 거예요. 내가 존슨 씨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눈물을 참는 것이었고 그는 울면서 머리를 잡았습니다. 일기장과 팔찌는 불륜이나 남편 살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매기는 방어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썼는데 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제이크가 내 전화 매기랑 같이 보낸 이메일을 봤는데 제이크가 우리가 함께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쓰여 있는 것 같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없애자.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우리 처음에는 조사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의 고혈압을 이용하여 식사로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존슨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직장 사고로 내 동생을 없애려고 비오는 날 높은 곳에서 동생을 밀어낼 생각이 아니었나요? 누군가 물으면 그가 미끄러졌다라고만 하세요. 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매기가 에마오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존슨은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으나 그 남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존슨 씨, 내 동생이 죽은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존슨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통 비 오는 날에는 작업이 중단될 텐데 왜 그랬습니까? 그냥 가랑비랑 마감 기한이 있어서 일을 계속하자고 해서 기회라고 생각해서 형이 너를 절친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어줬잖아. 누가 꿀꺽꿀꺽 삼키는 순간 말이야. 그는 제니 제이의 외동딸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잔선 씨가 울면서 계속 사과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니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기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도 나는 무죄입니다. 존슨 씨가 휴대폰을 제공했을 때 바로 경찰에 유죄를 입증하는 이메일을 제출하세요. 그녀가 마침내 포기한 것 같았고 내 동생의 장례식에 왔던 경찰관 친구가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내가 고용한 변호사 덕분에 매기와 존슨 씨가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그들이 마침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제니는 유족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이라는 시스템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을 찾아 내 동생을 대신하여 내 이름은 캐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마지막으로 두는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내 형제를 지켜주셨고 저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두며 아버지는 제 숙박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집에 계신 엄마도 월급을 다 넘겨주셨고 아빠 덕분에 한 푼도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형님과 저는 알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쌓인 가족은 계속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생은 너무 잔인할 수 있다. 갑자기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제 형은 다른 아버지들이 떠난 것처럼 8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러 가던 중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에 실려가신 나와 형과 내가 병원에 갔을 땐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고 엄마는 1시간 뒤 도착했는데 나와 형은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는데 엄마는 이상하게도 침착한 그녀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녀의 엄마가 전업주부라고 물었습니다. 즉 그녀는 수입이 없다는 뜻이며 아빠 없이는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엄마 듣고 있니? 아빠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큰 한숨을 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제 다 됐다고 울면서 머리가 아프다. 아버지의 죽음은 끝났다. 누구도 그런 일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지지해준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너무 잔인했다. 나는 엄마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늘 엄마가 버릇없어 아빠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무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내 노려보는 내 얼굴을 비웃는다. 뭔데 노려보는 거야?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악몽은 시작됐다. 장례식이 끝났다. 엄마는 이상한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아빠가 사용하던 방은 그 남자들 중 한 명에게 점령당했다. 우리의 일상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엄마와 그녀의 애인이 나와 남동생을 대접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짜증을 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곤 했다. 엄마는 남자를 혼내지 않고 그저 희죽희죽 웃기만 했다. 그 지옥 같은 상황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나와 내 동생은 브레이킹 포인트에 있었다. 아빠 월급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저축하고 아빠 용돈도 삭감해 그 돈으로 애인과 노는 것 같았어. 우리는 더 이상 이 삶을 살 수 없어. 오빠를 위해 상황을 바꿔야 했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르바이트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학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귀하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셨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다. 엄마는 변호사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한 채 나타났다. 그는 진실을 밝히려던 참이었다. 변호사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했다. 너의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비오는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우리 아버지의 유언장을 풀면서 당신 아버지가 20년을 나누려고 했던 평신도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엄마에게 1,000만 달러, 아이들 엄마에게 각각 500만 달러를 주면 100만 달러의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변호사에게 간절히 말했으므로 모든 공식 절차가 완료되자마자 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펜을 준비하고 필요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대화가 복잡했지만 며칠 후 아버지의 유산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과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면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일지 우리는 새로운 살 곳을 찾아야 했지만 고등학생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의향이 있는 분이 계실지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다음날 친구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집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므로 친구 부모님이 제안하신 대로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임대할 수 없어요. 저희 아파트방을 빌려주시면 어떨까요? 월세만 내면 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 부모님이 끝까지 걱정하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의지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엄마 샘에게 이야기했고 곧 집을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는 함께 살 것입니다. 엄마는 우리 둘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는 무심코 우리를 무시했지. 시키는 대로 해라. 너희 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사실은 없으면 더 나을 거야. 너희 둘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순간 간신히 엄마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알아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엄마를 향한 심한 비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데 형과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죠. 새벽 신문에 뿌리고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와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남은 돈에 손도 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생활비를 최대한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려고 마트에서 철이애정 도시락을 주셨고 저녁은 저녁이 되었어요. 중학생인 동생이 놀고 싶어 할 줄 알았기에 그에게 적당한 월간 용돈을 줬어요. 샘이게 한 달 동안의 용돈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 거의 돈을 쓰지 마세요. 제가 노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그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고집했어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견뎌야 했던 재정적 제약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해주고 싶었어. 우리의 삶은 한동안 그렇게 이어졌고 어느새 가을이 되어서 동급생들 사이에서 떠들썩해졌어. 그 대화가 나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졸업 후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내 동생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쉬는 날 동생과 집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파트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누구야? 거기 엄마 감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지금 은행카드 어디 있어? 은행카드. 엄마가 갑자기 은행카드 달라고 하니까 깜놀하고 멍하니 무시하고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잠깐만 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데 그녀는 말을 듣지도 않고 3월에 집으로 곧장 들어와서 방을 뒤져. 이야 엄마 그만해. 내 동생이 말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단지 똥을 싸며 그를 옆으로 밀었다. 나는 내 동생 옆으로 달려가 애원했다. 엄마는 그만둬. 결국 통장 잔액을 확인한 후 서랍에서 은행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아, 아직 꽤 남았군요. 당신도 저처럼 잘 지내네요. 얼마나 감탄스럽고 역겨운지 노려보며 짜증을 냈나 봐요. 그녀가 다음으로 나를 밀었기 때문에 그 표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우리 은행 카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 무기력하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한 후에 왜 그녀는 망해야 합니까? 모든 것 다시 간신히 손에 넣은 형과의 평화로운 삼아버지의 유산도 손대지 못한 채 열심히 일한 형의 미래. 언니 형이 울면서 나를 위로해줘서 하나뿐인 형을 지키지 못한 게 한심해서 문득 얼마 전 변호사가 방문했을 때 주었던 편지 한 통이 생각났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 편지는 엄마한테 힘들 때에만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슬쩍 봉투를 건네준 동생과의 생활은 바로 시작됐고 정신없이 바빠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를 열어보니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주소였다.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그곳을 떠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으로 형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집이었습니다. 영화나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대한 대문이 선택했습니다. 이 거대한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 서 있는 동안 내 동생은 그 집의 엄청난 크기에 압도된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건장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그 남자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잠시 후 그 남자가 태도를 바꾸더니 우리가 묵고 있는 그 큰 방에 있는 저택으로 우리를 초대해달라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더군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보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캐시와 선 맞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우리는 충격을 받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어린 시절 집이 이렇게 인상적인 재산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인 아들을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할머니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음말을 가로막다. 할머니는 큰 가방을 꺼내서 나에게 건넸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두고 간 물건이라고 혹시 놀러 오시면 전해주라고. 가방을 열면 셀 수 없이 많은 물건이 들어있다고 하셨다.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지폐 뭉치다리는 우리의 깜짝 무시를 무시하고 할머니가 오래전에 우리가 떨어졌고 한동안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나 약 1년 반 전에 그가 갑자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가족에 따르면 나타나서 이 가방을 남겼습니다. 즉, 우리 할머니는 오랫동안 조직된 갱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업 인수를 거부하고 큰 싸움 후에 할머니와 관계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 갱단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 사건의 전환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는 유산에 관해서도 엄마의 부정행위 습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배분하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엄마한테 그 돈 돌려줄게. 너희 둘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해. 우리는 돈가방을 가져갔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이 돈으로 아파트로 돌아오셔서 내 동생은 얼마든지 대학에 보낼 수 있어. 게다가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 덕분에 대학 등록금까지 약속해 주셨고 한때 포기했던 대학 진학의 희망도 이루어졌어요. 언니 너무 기뻐요. 동생도 저한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줬을 거예요. 샘 오랫동안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어. 고마워. 내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는 멍하니 훌쩍훌쩍 지나간 샘.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에 오셔서 엄마가 가져가셨던 은행카드를 돌려주셔서 그녀의 직원들이 엄마를 찾아서 우리 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실제로 갱스터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섭지만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그 여자에게 다시는 두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건 아이들이 이제부터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야기 뒤에 글이 있어요. 엄마의 사랑. 사실 엄마 돈을 쫓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은행카드를 돌려받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에 지쳐 엄마를 급히 차버린 엄마는 이제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 평생 주부였던 여자는 앞으로도 평생 힘들겠지만 할머니 덕분에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왔다. 길고 힘들었지만 친절한 어른들이 있었다. 우리를 지켜봐주는 아버지의 변호사, 우리에게 아파트를 빌려준 부부 깡패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요. 형과 나는 아버지의 초상화에 경의를 표하며 계속 부양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죽어서 어쩐지 아빠의 초상화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조이가 사고를 당해서 재활이 필요해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 의료비로 $10,000가 필요해요. 시어머니, 그 돈은 경비로 따로 마련해두는데 무작정 쓸 수는 없잖아. 우리 가족을 돕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의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우리를 재미있게 지원하기 위해 조이가 부상을 입었다면 이런 시기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내 이름이 수피어이고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판도를 바꾸는 전화가 온다는 생각에 굴복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이 농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쁜 계절에는 일을 쉬면서 일을 돕습니다. 제 직장에서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여 유연성이 있어 가끔씩 회사에 지원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빠를 도울 시간이 필요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수입도 괜찮고 경제적 여유도 있었어요. 25살에 올리버와 결혼했어요. 올리버는 성격이 정말 착해서 빨리 반했어요.
부모님도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올리버와 내가 만났을 때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그들은 사려 깊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피아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어제 미트로프를 먹었기 때문에 야채 수프를 만들까 생각했는데 올리버는 아직 잘하고 있어요. 고기가 더 필요하지만 벌써 35살이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야 해요. 건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조이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엄마는 야채 수프를 보세요. 에휴 야채만 있고 양념이 섞여 있어요. 이건 올리버가 농부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불쌍한 남자 조이가 냄비를 열고 수프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양념이 너무 섞입니다. 소금을 좀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계속해서 냄비에 소금을 잔뜩 붓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해. 올리버가 곧 집에 올 테니 서둘러야 해. 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다시 만드는 건 문제가 안 돼. 넌 어차피 한가해. 소피아 맞아. 집으로 돌아가자. 그럼 뭐 하는 거야? 오늘 저녁은 야채 수프 어때요? 환상적이네요. 다들 웃으면서 나갑니다. 과한 젓갈을 바라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직접 기른 야채를 사용해서 아빠를 실망시킨 것 같아 아깝네요. 나도 일이 있어. 난 한가하지 않아. 집안일을 원격 근무 일정에 밀어넣으면서 관리하는데 30분 후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올리버가 직장에서 집에 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집에 맞이한 후 사과했습니다. 나는 미안. 시어머니랑 조이가 좀 일찍 왔는데 저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또 왔어. 응 괜찮아. 아직 인스턴트 라면이 있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물 좀 사줄게. 올리버가 꼭 먹어야 해. 시어머니와 조이가 그의 집에 오면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옹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가족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진심이었어. 올리버는 엄마가 아닌 아빠를 닮아서 착한 것 같아. 그게 유일한 문제야. 일에 피곤하고 쉬는 날 밖에 나가도 집안일을 돕는 거니까 좀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딸 에머가 태어났어요. 힘들지만 엄마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에머는 잘 성장하고 있지만 에머가 태어난 이후로 그의 엄마와 여동생 조이가 더 자주 방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머 잘 지내세요? 아 할머니예요. 잘 지내요? 인사를 잘해요. 너무 착해서 에머에게 값비싼 초콜릿을 건넨다. 나는 서둘러 멈추려고 초콜릿을 말립니다. 에머에게는 너무 이르고 그녀가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싼 것을 주지 마세요. 선물을 거절하세요. 다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테니 에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무 늦을 거예요. 너무 괜찮아요. 에머는 엄마 때문에 초콜릿을 먹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옆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세요. 에머가 아프면 어쩌지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애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이상한 농사일로 충분히 혼란스러워요. 소피어 엄마 조이 에머 앞에서는 그만두세요. 제발 알러버는 마침내 말을 해요. 에머는 걱정스럽게 우리가 논쟁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사과하고 그녀는 갔습니다. 다른 방을 통해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나만 참는 것이 아니라 에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들에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관리하고 있었는데 재난이 닥쳤습니다. 조이가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다는 엄마 말에 따르면 단일 차량 사고 그녀는 재활이 필요하고 우리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을 예정이므로 의료비로 $10,000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농기구에서 절약한 돈을 가져옵니다. 그 돈이 효율성이라면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돈입니다. 엄마는 농장 일을 남에게 줄 여유가 없어요. 내 딸보다 더 중요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조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편리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주 목소리 때문에 엠마가 왔어요. 오 엠마네 엄마는 조이 맞을 거야. 소피아 그래 부담감에 고개를 끄덕인다. 나중에 보자. 엠마는 만족해서 떠난다. 나는 패배했다. 엄마는 괜찮아. 난 괜찮아. 얘야 걱정스럽게 해서 미안해. 엠마를 불안한 표정으로 안고 달래려고 이 많은 돈을 쓰는 건 힘들지만 조이를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조이를 돌보는 것이 요리를 계속 늘려준다. 내가 일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빨래 때문에 힘들어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당신은 집에 있다고 할 텐데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것 같은 문제가 뭐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병원에 가도 될까요? 필요 없는 곳은 항상 내 딸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 부탁하고 돈을 받았지만 사고 당일부터 그녀를 돕는 것은 왠지 당당했습니다. 나는 조이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봐요. 퇴근 후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리버, 내가 처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녀가 문을 닫게 됐어요. 올리버도 조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마 조이도 조이에게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돌봐주니까 괜찮아요.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녀는 연락할 것입니다. 올리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혼자 남겨두면 보통 올리버나 내가 그녀와 함께 가는데 오늘은 그녀가 혼자 떠났다. 나는 안심하고 집 청소를 시작했다. 올리버의 전화벨이 울리고 시어머니 쇼핑이라 차고에 있으니 엠마가 다가온다. 할머니야, 통화가 갑자기 끝났다고 빨리 대답해. 패닉. 올리버는 책상에서 떨어져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으나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열고 녹음을 마친 후 음성 녹음을 시작했다. 나는 엠마의 손을 잡고 우리는 서둘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근처에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셨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쇼핑하고 돌아오는 소피아, 무슨 일이야? 엠마는 어디서 진정해야 해. 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여자는 매력적이지 않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녹음된 오디오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화장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화장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올리버에게 전화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엠마가 화장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실수로 눌렀을 때 그녀는 조용합니다. 엠마가 소피아처럼 될 수도 있는 톰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형 농장 소녀들 중 한 명을 넘어뜨리면 소피아나 올리버에게 그녀를 공원에 데려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이나 그네에서 난 소피아의 곤란한 얼굴을 상상하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와 올리버 둘 다 유령처럼 창백했다. 이게 뭐야? 조이가 입원해서 방금 우리가 들은 게 뭐야? 유령. 그래, 유령. 조이가 걱정된다고 들으니 고마워. 나를 이렇게 밀면 안 되니까. 환각 때문에 엠마를 다치게 할 계획이구나.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은 너야. 올리버 말. 엄마가 처음으로 조이는 어디에 있는지 알러버는 정말 심각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집을 수색해야 할 것입니다. 조이를 찾으면 알러버는 조이가 실제로 있다고 믿어주세요. 병원. 난 단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도 경찰에 알렸어요. 경찰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물론 잠재적인 위협을 무시할 수 없어요. 내 딸 집의 문제는 경찰 업무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올리버는 이해한 것 같았기 때문에 엠마를 옮기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를 찾아야 합니다. 잠깐만. 올리버, 이 녹음은 가짜입니다. 소피아는 우리를 충분히 속이려고 합니다. 그 소피아는 분명히 우리 딸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피아를 믿으세요. 그 돈이면 안 되지. 그래, 그럼 우리가 가족이라니 $10,000라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가족이 잘 지내면 행복할 것 같지 않니? 너 정말 인색한 거야. 지금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엄마, 조이, 제발 우리 관계를 끊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올리버, 당신의 행복을 위해 소피아와의 결혼을 승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다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소피아와 엠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그냥 가세요. 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엠마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걔도 자기 딸이고 의견도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아마 소피아 부모님 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전화할 테니까 잘 들어요. 집 전화로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엠마는 침묵을 지켰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할머니가 그리워요. 내가 갔을 때 바로 갔으면 엄마가 원하셨어요. 잘라내고 잠시 침묵 후에 무슨 말 좀 해줄래요? 엠마가 말해요. 난 할머니가 싫어요. 엄마는 너 때문에 항상 슬퍼 보여요. 조이가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조이도요. 할 말을 잃었으니 지금 나가주세요. 머물면 경찰에 다시 부를게요. 둘은 뒷머리를 숙이고 바로 엠마를 데리러 갑니다. 엠마가 원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어요. 할머니와 헤어진 아이가 조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엠마는 할머니와 조이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머니와 조부모님을 그리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또한 조이에게 의료비로 준 돈도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나중에 조이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상사로부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조이가 수입을 잃었기 때문에 아마도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시어머니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녀는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고 조이의 태도가 너무 나빠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번에 마트에서 할인된 감자만 고집하는 걸 봤는데 둘 다 좀 더 마르고 낡아 보였지만 그 일 이후에 아빠, 엄마 둘 다 정말 낡아 빠진 건 그들 잘못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별로 상의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부담스러워 엄마는 시어머니가 전화했을 때 명확하게 말할 계획이었지만 에머는 그녀를 때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둘 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를 위해 옆에 있을 거라고 해서 우리는 앞으로는 꼭 얘기해 볼게.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엠마는 의외로 태평한 것 같다. 어쩌면 그녀는 일이 바빠서 요즘 잘 나가지도 못한 채 시어머니와 조이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른다. 다음 날 쉬는 날 놀이공원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에 에어컨 4대를 설치해 주셨다. 고맙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방으로 달려오는 그녀의 반응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신디 스미스입니다. 저는 83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메리 2년 전까지는 간호사로 일했지만 60세에 은퇴한 이후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데 전념했습니다. 30세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일하느라 바빠서 결혼할 기회를 놓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형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조카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고 애착이 깊었다. 나는 그들을 내 자식처럼 대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평생 독신으로 지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7년 전에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형도 4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외로움에 치매가 왔어요. 신디는 언제 일어날 거예요? 벌써 아침이에요. 엄마 아직 새벽 2시야. 좀 더 자자. 요즘 밤에 자주 깨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를 돌보느라 지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신디 눈 밑에 가방이 있어. 이거 먹고 힘내세요. 나에게 선물을 가져온 사람 수잔이라고 하더군요. 내 동생이 죽은 뒤에도 근처에 사는 동생 부인이요. 어머니가 간병을 돕지 않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내십시오. 무료 고마워요. 수잔에게 정말 감사했어요. 신디 메리 안녕하세요. 수잔이 평소대로 찾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있을 때 집안일을 합시다. 아침에 제일 먼저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서 집에서 아무것도 끝마치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 준비 빨래 청소 수잔이 엄마를 지켜보는 동안 할 일이 많다. 나는 집안일을 최대한 하려고 바쁘게 돌아다닌다. 엄마 방을 힐끗 쳐다본다. 그녀는 수잔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엄마 기분 좋다. 빨래 개고 집안일로 돌아왔어. 엄마 방으로 가보니 엄마는 아직도 혼자 조용히 종이 공예를 하고 계세요. 엄마 수잔은 어디 계시나요? 수잔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꽤 오래 다녀와서 몸이 안 좋은지 궁금해서 개어놓은 빨래를 치우러 방으로 갔는데 수잔이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내 방에서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수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방에는 이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둘러보고 있었는데 수잔은 만약 그렇다면? 내 방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이 조금 짜증이 났다. 내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는데 수잔이 내 기분도 모르고 계속 둘러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신디님 정말 고마워요. 늘 시어머니를 챙겨주셔서 방에 에어컨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고마워요. 에어컨을 선물로 줘서 다행이지만 묻지도 않고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수잔이 해칠 의도는 없었고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방문하는 그녀는 제 처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 에어컨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내 집은 총 4개로 엄마와 나는 모든 절차와 지불을 맡아준 수전에게 감사를 표했다. 수전 고마워요. 그런데 돈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잔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잔은 늘 주부였죠. 그녀는 남동생이 남긴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해야 했는데 에어컨 4개를 한꺼번에 샀으니 꽤 호화롭지 않습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니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조카들과 수잔의 손주인 그들의 아이들이 수잔이 부모님처럼 항상 데리고 나가서 식사를 한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도 저를 우러러보며 저를 다정하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신디가 나를 친할머니처럼 대해준다. 신디 할머니가 해준 집밥이 먹고 싶었는데 양념이 심한 식당이 지겹다며 나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또 이 말을 듣고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조카가 새 차를 타고 나타났을 때 수잔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깜짝 놀란 할머니 수잔과 함께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는 나를 위해 그것을 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수잔이 등을 돌리며 외쳤고 더욱 놀랍게도 그는 수잔이 다른 손자들에게 자동차와 가방과 같은 값비싼 선물을 주고 있으며 수잔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조카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수잔 할머니는 슬롯머신에서 이긴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AB로 끌려갔습니다. 혹시 빨리 내 방으로 가서 통장을 확인했나요?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 수잔이 내 방에 초대받지도 않고 있었을 때 그녀가 내 통장을 훔쳤을지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엄마 통장 확인해요. 평소 보관하던 서랍을 뒤져봤는데 엄마 통장도 인감도 없었어요. 엄마 통장이랑 인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번에 확인해서 다시 넣었어요. 평소에 두던 곳을 잊어버렸나 봐요.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라 생각하고 온 집안을 뒤졌는데 통장도 인감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요. 수잔에게 안녕하세요. 전화하기로 했어요. 수잔 엄마의 통장과 인감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종종 도난에 대한 편집증을 앓게 됩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수잔이 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응답한 어딘가에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얘기할까 생각 중이에요. 경찰이 뭐 좀 기다리라고 그녀를 휘젓려고 했어요. 찾는 걸 도와줄게요. 갑자기 수잔이 당황하기 시작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느새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수잔 손에 들어있어요. 어머니 이름이 적힌 통장과 인감이 왜 있었나요? 수잔이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통장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활비 중 어머니의 사회보장 혜택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잔고가 10만 달러 정도 되었지만 기록된 잔고는 10만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에 총 20만 달러 정도가 여러 번 인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의미의 수전은 사일런스 유시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수전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시아버지의 저축을 모두 받습니다. 수전은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녀의 남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후로 오랫동안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형에게 대답했고 사실은 내가 엄마를 돌봐야 했다고 말했지만 제 수명이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신디에게 강요하기는 싫지만 계속해서 엄마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아빠는 빚을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몫은 엄마의 보살핌과 생활비로 사용해주세요. 그때 오빠가 폐암 3기여서 입원을 반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모실게요. 엄마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해요. 아직 손주들을 돌봐야 하니까 건강해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오빠는 결국 유산을 포기했지만 이를 원망하는 듯한 수잔은 은근히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고 오빠가 죽은 뒤 몇 년 동안 어머니의 통장과 인감 행방을 능숙하게 조사했고 이 돈은 에어컨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됐다. 아무런 악의도 없어 보이는 증손주 수잔은 그 돈을 자신과 증손주들을 위해 평생 사용하면 어머니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마도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남의 아내로서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는데 수전은 제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장래의 재산 유지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보상의 한 형태로 집과 땅도 그녀에게 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그녀가 말하고 있던 내용에 푹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위대함을 위한 우리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손주들 그러나 그건 위장일 뿐 대부분 수잔의 여가비로 쓰이고 있었다. 나는 이 여성과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소중한 저축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내 조카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고 신디는 경찰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의 저축을 임의로 빼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일제히 사과하고 그 돈 20만 달러를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자는 차를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을 갚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인 조카의 아이도 저에게 깊이 절을 한 것 같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슬롯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를 구입할 만큼 충분한 돈을 얻는 대담함은 터무니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상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은 조카와 조카들에게 지적했습니다. 엄마 수잔의 재산에 다들 쑥스러워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수잔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눈빛을 교환하고 미안하다는 말투로 대답했다. 엄마는 고집이 세지만 이모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 얼마나 놀라운 수잔. 내가 수잔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녀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일 수도 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경멸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은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오래 살 것 같다. 비대 얽매이기엔 너무 불쌍한 일이야. 인생의 교훈이 될 텐데 수잔이 쓴 20만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잖아. 도난 신고도 철회할 테지만 이 일을 기억해. 그리고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해라. 그래 모두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수잔이 죽은 뒤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로 계속해서 그녀의 재산을 너희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주장을 분명히 했고 그들 중 누구도 반대하거나 보여주지 않았다. 불쾌한 표현이 있으면 이를 서면 계약서에 기록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착했지만 그 아이들의 돈 문제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반년이 지나서야 엄마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딸 신디입니다. 당신이 왔어요. 잘했어요. 어머니의 치매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더 이상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며 방황과 개인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3개월 전에 어머니를 간호실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지금은 시설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매일 어머니를 방문해요. 그게 제 3이에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두었을 때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땅에 팔고 수잔과 딸이 살던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은 우릴 찾지 않을 거야. 도난 혐의를 벗고도 수잔을 만나지 않았어. 수잔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없어서 당연한 일이지만 매일 그녀에게 점점 짜증이 나서 신디 스마일 원 이대로 가면 지루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미움에 가득 찬 위기감. 익숙한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결심. 이사를 마치고 전화를 걸었다. 조카들에게 제가 지금 다른 주에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해해요. 많이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모두 소고기도 사랑했어요. 신디 이모 위위시 이 아이들이 착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그의 말에 멀리서 행복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건 실례일지도 모르지만 수잔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언젠가 다시 쇠고기 스튜를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노을을 보면서 엄마 또 올게. 신디 오늘 내 집에서 잘 웃었어. 어머니 말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입원시킨 후로 시간이 좀 풀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강둑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드넓은 하늘이 아버지를 보살피고 간호사로 일하며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낄 시간도 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세월이 후회되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싶다. 그때에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은 존재한다. 익숙한 곳을 떠나 여기로 와서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더욱 웃으며 살 것이다. 아까의 새는 저 하늘에서 자유롭게 놀고 있다.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며 여기 살 것이다. 그 다짐은 내가 했어. 오늘은 여기 자리 없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난 내 편이 아니야. 내가 날 보내면 너야말로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당황스러워할 거야. 시어머니 소피아.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그런 렌즈를 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름은 에머 스튜어트입니다. 34세. 나는 남편과 함께 직장에서 가까운 미드타운의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 남편 메이슨은 생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자영업을 하는 아버지 노아와 그의 형과 함께 자랐습니다. 메이슨의 형 윌리엄은 제가 아빠를 돌보라고 했고 두 분은 새로 생긴 삶을 즐기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와 함께 살지 않았는데 윌리엄이 그를 돌봤지만 4년 전에 윌리엄이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이유는 사실 재혼을 생각 중이에요.
새해 첫날 메이슨 집에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빠는 사기당하신 게 아니군요. 60세가 가까워진 아버지가 갑자기 재혼을 원한다는 것은 쉽게 사기일 수 있다고 아들들이 회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은 즉시 윌리엄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우리가 노아에게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었을 때 윌리엄도 처음으로 그 말을 듣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중년 남자의 행동이 너무 수줍어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 아들 모두 성인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생활에 간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메이슨과 우리가 윌리엄과 노아에게 전화했을 때 기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기뻐하며 날씨가 좋았던 날 유명틀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 하우스로 향했을 때 우리가 예약한 테이블에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피아예요. 제가 재혼하고 싶은 여자 노아가 재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지만 예고도 없이 소피아를 데려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소피아는 긴장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노아의 팔을 감싸 안은 오늘은 제 임신을 축하하는 날이었는데 노아의 잠재적인 새 아내에 대한 소개로 바뀌었습니다. 서두르게 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소피아와 함께 살 거예요. 윌리엄 켄 아파트를 구하고 이사 간병이 필요 없는 노아가 갑자기 함께 살던 윌리엄에게 이사 가자고 부탁했다. 소피아 소개받은 여자는 몇 달 뒤에 임대 계약이 갱신된다며 지금 이 좋은 때라고 제안했다. 노아와 함께 살기 시작. 윌리엄 미안해요. 새 집을 빨리 찾아주세요. 노아가 정말 재혼하면 소피아는 메이슨과 윌리엄의 계모가 될 거예요. 솔직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술에 취해 걱정을 무시하고 노아는 소피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생활을 어떻게 만났는지 심지어는 나이 정보까지 물어보지도 않은 와중에 나와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걸 알고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나도 같은 동네 출신이다. 너처럼 소피아는 자기 가족이 부자이고 동네에 사는 그 또래의 남자들이 모두 자기 옷을 입는다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내 집은 어디냐고 물었지. 엠마 내 부모님 성함은 뭐야? 내 결혼 전성은 페더스톤이야. 우리 엄마 이름은 이전의 성이지. 나는 말을 끝낼 수 있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그 이름은 잊기 힘든 독특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엄마와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녀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는 두 학문 모두에서 내 엄마와 함께 영원한 도착자였다. 그리고 사랑하지만 나는 항상 더 좋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날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윌리엄이 집 근처에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사를 간 후 내 축하 행사는 끝났습니다. 소피어는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결혼했습니다. 소피아는 첫 신부였습니다. 노아는 레마르였습니다. 둘 다 60에 가까워서 결혼식이나 사진도 없이 조용히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노아를 봤을 때 소피아는 제가 무사히 출산한 직후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낳다 엠마 건강한 손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는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는 자기가 누구처럼 보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메이슨은 정말 이 아이인가요? 메이슨들은 출산에 지쳤습니다. 소피아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다투지도 못하고 자는 척했어요. 탁 피부야. 우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자고 있니? 넌 꼭 내 엄마와 똑같아. 소피아가 비웃었어. 바로 그때 엄마가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갔고 노아와 소피아가 놀라서 돌아서서 엄마 팔짱을 끼고 병원 문가에서 있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소피아가 코웃음을 쳤다. 노아 배우자 소피아, 이제 짜증나서 난 항상 당신을 모든 남자를 미워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공부에 더 능숙합니다. 스포츠는 보이지만 이제 당신의 소중한 딸은 내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여전히 사소한 명령을 내립니다. 60이 다 되어가도 뭐 하는 짓이냐? 엄마는 일이 더 커질까봐 무표정으로 대답했다. 나는 깨어난 척하며 출산에 지쳤다고 했고 여기 다른 환자들도 있다고 다른 날 얘기하고 퇴원하고 모두 집으로 보내자. 나 부모님 집에는 가지 않았지만 반갑지 않은 손님이 초인종을 누른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해 미드타운에 있는 콘도로 돌아왔습니다. 엠마 아기 돌보는 게 힘든 걸 알기에 소피아가 빈손으로 나타났어요.
3시간마다 먹이를 주고 짧은 시간에 남편을 위한 점심을 만드는 동안 미드타운에 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집을 바꾸는 게 어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더 큰 집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소피아는 마치 그녀가 하는 것처럼 그녀의 연극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은퇴 후 노아와 함께 살 계획이 있었고 그녀가 이야기한 것은 돈, 임대, 소유권, 모기지 조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전업주부라고 가정하고 노아가 직장을 떠난 후 방문하기 시작했지만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주 소피아를 접대하느라 지쳤던 그날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가 와서 거실에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 콘도를 언제 넘겨주실 건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가전제품과 접시를 뒤로 하고 그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해야 한다고 대담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소피아의 용기가 충분히 컸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이사할 때까지 나를 지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콘도는 내 직장과 가깝고 부모님이 떠나시면 그곳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시설도 준비했으니 더 이상 여기에 오지 마세요.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소피어가 내 직업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단순히 남자들과 긴밀하게 일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웃으며 당신은 단지 예쁜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항상 그녀의 반에서 1등이었지만 당신은 과거의 것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넌 완전히 망가졌어. 그 폭탄을 떨어뜨린 후 떠났어.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몇 달 후에 다시는 그녀를 내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리고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윌리엄스 결혼식에 대한 편지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이사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RSPV로 며칠 후 소피아가 당신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윌리엄의 결혼식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죠. 왜 저는 참석할 수 없나요? 당신은 당신의 집도 알고 있나요? 이해한다면 결혼식 당일 집에 있으라고 그녀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윌리엄 우리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시누이가 처남의 결혼식을 놓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유아들을 고려하여 소피아를 무시하고 몇 달 후 소피아가 발견한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들이닥쳐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화를 냈다. 그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나는 침착하게 소피아에게 형수가 안 오면 이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댁 결혼식 소피아 레드 사람들이 가족을 찾으면 평생 당황스러울 테니 떠나라고 하는 거요. 이 결혼식에 누가 참석하는지 아시나요? 소피아 레드 그들 중 일부는 내 동료일수록 우리 가족이 찾으면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당신은 어떤 음흉한 일을 하고 있어서 우리 얼굴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때 소동을 들은 남편이 나를 구출하러 소피아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엠마를 왜 이런 소피아처럼 대하는 겁니까? 엠마는 나이트리프트 업계에서 일한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그녀가 아이를 안심시키면 그녀는 다시 돈을 위해 남자들과 시시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소피아 당신 착각입니다. 엠마는 더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유흥산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의 입에서 들었는데 남편이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소피아는 경비원이 도착해도 듣지 않고 그때까지 제가 유흥산업에서 일했다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보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모였지만 소피아가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도 나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피아가 소리를 지르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윌리엄스의 중요한 결혼식 장면이라 제가 많은 남자들과 교류하는 직업이 댐과 큰 하천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큰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대형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자영업을 하는 노아는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런 회사의 하위 계약자는 자존심이 좀 있지 아들들이 자기보다 작은 회사에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상식이야 미친 짓이야 노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내가 여자를 모욕한 게 아니라 내가 아들을 키웠어. 내 아들 결혼을 선택한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판단력이
부족한 건 나인 것 같아 소피아 이혼한다. 소피아 공개 구경도 안 하고 감사하다고 소리쳤어. 너 같은 아저씨랑 결혼도 이혼해도 괜찮아. 나 위자료와 배상을 요구할 테니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오자 방은 조용해졌다. 노아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오늘은 내 아들이 결혼하는 좋은 날이고 나는 나쁜 관계와 인연을 끊을 거야.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 결혼식은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소피아의 부재는 그날 밤 윌리엄의 결혼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아에 대해 걱정을 표했을 때 그는 다음날 괜찮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소피아의 부모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소피아가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미 저축한 돈을 선물로 옮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가족 앞에서 이 사기꾼을 외치며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궁금해서 나는 소피아에게 처음에 노아와 결혼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황갈색이고 근육질의 체격과 금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유한 남자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골프를 쳐서 티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의 아들과 나는 그들이 함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기대를 감안할 때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노아는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 그는 이혼 후 한동안 누워 있었고 심지어 병에 걸렸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지만 그는 내 배우자였을 때만큼 어리지 않으며 곧 우리와 함께 이사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아들의 성년시까지는 아니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이고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났고 나보다 12살 많은 여동생 내 여동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다. 결혼할 때 책임감이 강하다. 나는 정말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가 대학 동창인 월트와 바로 인연을 맺었다. 결혼식 날 졸업식에서 그녀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있기를 바랐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정말 힘들게 참아주신 엄마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보는 손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우리와 함께 이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엄마와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니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참지 못해 고집을 부리고 우리 넷이서 엄마, 나, 언니, 남편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월트는 다정한 남자이고 항상 나를 꼬마 클레어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줬고 엄마도 챙겨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10대의 불안감으로 가득 찬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에 혈연도 아닌 젊은 남자가 있어서 정말 불안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에 집중했고 주로 엄마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해 주립대학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클레어가 당신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나를 안아주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대학을 시작하기 전에 엄마는 합격했습니다. 멀리서 그녀는 갑자기 악화된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부모님 중 한 분도 없이 대학에 가야 합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을 때 태어났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해야 해서 이별의 슬픔이 예상됐죠. 늘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는 것뿐이었죠. 모든 게 괜찮을 텐데 엄마가 돌아가신 뒤 월트 언니의 남편이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언니는 최근 승진해서 너무 바빠서 제가 상대적으로 학생이었을 때 집안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연한 일정 나는 월트가 해고된 즈음에 집안일을 맡게 되었다. 월트는 일을 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집안일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거릴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내가 싫어하는 요리를 하면 밥을 다 차려줄 텐데 뻔뻔하게 이건 못 먹겠다며 내 앞에 던져버리곤 했다.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누나의 남편이었는데 한 번도 대접해주지 않았다. 그 사람 앞에서는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지만 월트의 행동은 내가 대학에서 집에 올 때마다 계속 악화되었고 월트의 가족 중 누군가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집에 항상 있었습니다. 월트의 부모님은 올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냉장고를 열고 물건을 가져오고 심지어 나를 볼 때마다 옷장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올트와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빨리 이사 가야지 클레어 이제 대학생이잖아. 넌 혼자 살아야 해. 넌 우리의 소중한 형수라서 조용히 지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꽤 됐지 않나? 우리가 더 미묘한 지금은 정확히 당신이 당신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그녀의 남편이 독립하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클레어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잔소리에 곧 지쳤습니다. 대학 가면 나가야 해. 고등학교 때부터 월트에서 온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의 말이 나를 거의 위상화하지 않았어.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궁금했지만 집을 가득 채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으로 더 중요하게는 내가 월트를 떠나면 어느 날 월트가 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월트는 특히 기분이 안 좋았고 내가 빨래 개는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이 괴롭혔다. 이번 이사는 언제 나갈 거야? 내 집이야. 떠나고 싶지 않아. 클레어. 엄마가 통과했을 때 돈은 얼마나 받았어? 혼란스러워서 월트가 계속해서 들었어. 돈이 좀 있잖아. 여기 남을 거라면 그 돈으로 이사 나가야 해. 집세도 내야 할 텐데 카이라가 너 계속 여기 있어서 짜증나고 내 여동생 매일 피곤하게 집에 오느라 힘든 일에 지쳐서 집안일을 나한테 맡겨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곤 했어. 너무 지쳐 있어서 설거지만 도와주려고 해도 좀 쉬라고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집안일을 다 맡아서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귀찮다고 해서 너무 충격받아서 손이 얼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 그렇죠. 결혼한 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 맞죠. 카이러는 단지 당신을 참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당신이 짜증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올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여동생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월트와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쏟아지는 비를 붙잡고 달려갔다. 나가는 길에 우산이 있었지만 몸을 젖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여동생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클레어. 그녀는 나를 보고 눈에 띄게 놀랐다고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흠뻑 젖었니? 짜증나는 언니, 내가 너와 월트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물론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질문이 그녀를 덜덜 떨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이상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늦은 밤 카페에 데려가 울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달래주었습니다. 따뜻한 술을 마시면서 나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했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월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내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나에게서 그 정도의 집세를 짜내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야. 일에 푹 빠진 내 여동생은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미안해. 그녀가 나에게 반복해서 사과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우리 둘 다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해서 빨리 누나가 진정하고 나면 아무 말이라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동생을 여기까지 밀어붙인 걸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제대로 대화를 나눌 거예요.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거기 계실 겁니다. 최근 피곤한 표정만 지은 여동생은 분노로 눈이 터졌다. 퓨리가 나를 깨웠다. 나는 마침내 잘못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월트와 그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여동생은 가까스로 직장을 쉬고 월트네 부모에게 우리는 대화가 필요했어요. 월트는 왜 토론이 필요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내 여동생이 그에게 당신이 클레어에게 한 일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 후에 그는 클레어가 월트와 단 둘이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위해 주간 아파트를 빌려주었고 토론 당일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집 소유에 대한 주제를 예상한 월트가 바로 말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집 소유자에 관한 것이다. 내가 살아온 바로 그 날이다. 수년 동안 나는 여기 남자이고 카이런은 내 가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클레어가 떠나면 집은 당연히 우리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올트 당신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여기로 이사하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엄마를 추가했는데 월트 넌 아무 짓도 안 했어. 엄마한테 친절한 말을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엄마는 심지어 일하러 점심을 만들어야 했어. 난 침착하게 대답했고 월트 엄마는 말문이 막혔어. 내 여동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지? 월트가 여기에서 수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클레어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인으로 살았으므로 그것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월트는 그 논리에 의해 임으로 반박했습니다. 어른도 그럼 그것도 내 집이 되는 거 아닌가? 내 여동생이 대답했어. 나는 남자이고 카이런은 여자니까 당연히 집은 내가 소유해야 해. 월트는 외쳤다. 집 소유권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내 여동생은 멍하니 물러섰다. 너의 말. 월트는 숨을 헐떡이는 듯했다. 월트의 부모는 서로를 쳐다보며 분명히 고민에 빠졌다. 방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다. 내 여동생의 권위 있는 목소리만이 깨졌다. 이혼하자. 그녀는 월트에게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를 건넸다. 충격받은 월트는 서류를 밀었다. 왜 우리가 집 소유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지 당신이 오해한 것. 오늘은 이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목소리가 미약한 월트가 왜 해고된 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신은 거의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았죠. 클레어에게서 다 들었어요.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너랑 클레어가 허드렛 일을 나눴다고 했으니 거짓말이야. 월트는 나한테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를 구하는 척했고 카페에서 집안일을 내가 다 한다고 했더니 언니가 진실을 알게 됐다. 월트는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말을 더듬었지만 내 여동생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법적으로 클레어의 소유입니다. 자신이 승인한 사람들만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클레어에게 무단 침입하는 것입니다. 내 등을 곧게 펴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월트와 그의 친구에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해. 이 집은 엄마 아빠의 추억이 가득한 내 집이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엄마가 떠난 여동생을 위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살 곳이 없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지볼트와 그의 부모님은 내 집이 시내에 있어서 위치가 훌륭하다고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올트의 부모님은 그것을 좋아했고 심지어 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입주 준비 같이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사를 못할 즈음에 이사하려고 해서 문을 닫았다. 심지어 수리 준비까지 시작했다. 월스테드가 내 동의 없이 집 리모델링을 거의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슨 일인지. 게다가 올트가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여동생과 그녀의 남편이 개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올트와 그의 부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지쳐 내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한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여동생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입니다. 급하게 떠난 세 사람은 월트의 소지품과 월트의 부모님이 옷장에 숨겨둔 개인 물품을 집으로 보냈고 CAU 모든 관계. 내 여동생은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트와 그의 부모님이 가끔 집 주변에 숨어 계셔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한 후 이를 스토킹 사건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월트와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집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레스토랑이 문을 닫고 부모님은 실직했습니다. 월트는 무직이었습니다. 덱수도 매일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